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장재진. 당시 25살이었던 그는 한국 최연소 사형수입니다. 장재진은 1990년 3월 4일 경북 구미에서 일남 일녀 중 맞이로 태어났습니다. 3살 때 상주로 이사했고 요식업을 하는 부모 밑에서 비교적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상주공업고등학교 재학 시절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외향적인 성격으로 학급 임원을 도맡았고 이 경력을 바탕으로 대구대학교 건축공학과에 리더십 수시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2013년에 복학한 장재진은 학과 공부보다 동아리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총동아리 연합회장으로 선출됐을 만큼 사교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피해자 권 씨를 만난 것도 이 무렵입니다. 2014년 신입생으로 입학한 권 씨가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두 사람은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장재진의 끈질긴 구애 끝에 두 사람은 그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4년 4월 2일 권 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장재진은 불만을 품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 씨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권 씨가 화를 내며 따지자 장재진은 그녀의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이 일로 권 씨는 장재진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장재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 씨가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자 권 씨의 주의를 배회했습니다. 4월 7일 오후 1시경 학교 화장실에 있던 권 씨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끌고 가 또다시 폭행했고 권 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권 씨의 부모는 장재진의 부모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장재진의 부모는 사과했고 아들을 휴학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형사고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곧 학교와 동아리에 알려졌고 장재진은 총동아리 연합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사람도 만나지 않고 자취방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며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동아리에 강한 집착을 보였던 그에게 회장이라는 자리는 단순한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성취감이었고 권위이자 명예 그리고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라고 믿게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잃자 그는 모든 책임을 권 씨와 그녀의 부모에게 돌리며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는 5월 10일 다시 권 씨를 찾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권 씨 어머니는 장재진 부모에게 재차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부모에게 심한 질타를 받은 장재진은 그날 결심했습니다. 권 씨의 부모를 죽이기로. 이후 그는 9일 동안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의심받지 않고 권 씨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할 계획을 세우고 범행 대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사무실에 있던 공구함과 몽키 스패너를 준비했고 바닥에 피가 흐를 경우 쉽게 응고시켜 처리할 목적으로 밀가루를 준비했습니다. 피가 묻었을 때 갈아입을 여분의 옷과 피해자들의 반항을 제지하기 위해 얼굴에 뿌릴 스프레이 라카와 살해에 사용할 칼과 망치, 심지어 자신이 다칠 것을 대비해 소독약과 붕대까지 준비했습니다. 2014년 5월 19일 오후 5시 40분 장재진은 권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에서 미리 적어둔 대사를 되뇌며 연습했고 현관벨을 누른 뒤 준비한 대사를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화장실 쪽 배수관 점검 때문에 왔습니다.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집 안으로 들어간 그는 안방 화장실 배관을 확인하는 척하며 집 안에 누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아버지는 TV를 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만 있는 것을 확인한 그는 일단 집을 나섰습니다. 권 씨의 부모는 장재진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었기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40분 뒤인 오후 6시 20분 그는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안방 화장실 배관을 수리하는 척하다 권 씨의 어머니를 불러 화장실로 유인했고 스프레이 라카를 눈에 뿌린 뒤 칼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습니다. 당시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던 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고 현관 쪽으로 도망가자 장재진은 뒤따라가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현관에 쓰러진 아버지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자 그 위에 밀가루를 뿌리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을 꺼내 마시고 6시간 동안 태연하게 TV를 보며 권 씨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권 씨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권 씨에게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보낸 것처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자정이 지나 집에 온 권 씨는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장재진은 권 씨의 머리채를 잡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버지는 몇 대 때렸는데 기절했고 어머니는 묶인 채로 안방에 있다고 거짓말하며 권 씨를 5시간 넘게 감금했습니다. 너와 내 부모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잃었다며 자신에게 잘못을 빌라고 강요했고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권 씨가 부모를 보여달라고 애원하자 그를 안방 화장실로 데리고 가 이미 숨진 엄마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권 씨가 비명을 지르자 조용히 하라면서 그녀를 폭행했습니다. 아버지만이라도 살려달라며 무릎 꿇고 애원하는 권 씨를 거실에서 성폭행했습니다. 이후 이불을 들춰본 후에야 아버지 역시 이미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권 씨는 극심한 충격 속에 자해를 시도했고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감금된 지 8시간 만에 4층 높이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장재진은 권 씨를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화단으로 내려갔지만 사람들이 몰려있는 모습을 보고 택시를 타고 자취방으로 도주했습니다. 자취방에 도착한 그는 술을 마시고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경찰은 코를 골며 자고 있던 장재진을 체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장재진은 범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후회하느냐, 미안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그는 돌이킬 수 없으니 깨끗하게 무기징역으로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사형은 없었습니다. 1심 재판 기간 중 그는 단 한 차례도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자 그제서야 67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같았습니다. 2015년 8월 27일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장제진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가 예상하고 바랐던 대로. 그리고 사건 당시 중상을 입었던 권 씨는 수차례의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았으며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